오늘도 놓칠 수 없는 꼭 알아야 되는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드는 뉴스 스콕스. 저는 김민하고요. 제 앞에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지 빨리 끝낼 수 있어. 네, 빨리 끝내는 것만이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는 것만 목표면 안 되죠. 네. 지금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요. 무조건 빨리 끝내야 된다. 오늘 신문은 다 푸틴 얘기입니다. 네, 푸틴 얘기로 일면이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북러 관계와 한중 관계와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일단은 전문가가 되어보기로 하고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또 이 의사 파업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사실 또 상당히 뜨거운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어제 휴진을 다 한다고 했는데 좀 휴진이 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랬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요 문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 또 최상병 사건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를 또 구속영장을 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고 이게 이상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아브레우 박사와 액트지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까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시간이 없다. 인사할 시간도 없다. 아니 근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올리는 댓글이나 이런 거를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꼼꼼하십니다. 네. 다 보지는 못하고 이게 뒷부분에 이제 끝날 때 막 이렇게 글 올리신 거 보면 수고했다 뭐 완전히 그 감미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격려글들이 막 올라와요. 본 적 있어요? 좀 무서워서 안 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비난을 받았을까 이러면서. 아니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댓글 가운데 한 댓글이 있었는데 뭐냐면 뭐뭐의 고급 버전이에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런 기분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전해드리니까. 근데 뒷부분의 말이 마음에 좀 찔렸어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쉽게 구독자님들한테 이해가 잘 되게 그렇게 조금 전해드리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쉽게 전해드리도록 쉽게 해주십시오. 네, 좀 쉽게 좀 해주십시오. 네. 같이 해야지. 전 어차피 아는 게 없어서 뭐 어려운 얘기는 애초에 못하고. 진짜 내가 제일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김민하 평론가. 아닙니다. 총명이 아니고 이러다 총 맞을 것 같고. 한겨레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일면에 썼지만 제목을 보여드릴게요. 북러 반서방 안보 경제 협력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우리가 뭐 전해드리기도 했잖아요. 큰 틀 안에서 경제협력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겨레가 또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또 그런 내용이 이번에 오늘 또 실제로 실렸어요. 근데 보통 신문이 의존하고 있는 그 어떤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취재를 하려면 저렇게 쓰려면은 뭔가 원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자료는 푸틴 대통령 역시 기고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신문에다가 기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온다고 한국에 있는 신문에다가 자기의 기고문을 싣지는 않잖아요. 그 이제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아마 북한의 어떤 독특한 문화 분위기,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뭐 북한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곳은 아니니까 노동신문에 실리는 뭔가 기고를 싣는 것이 이제 우호의 어떤 그 상징.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고 북한 주민들한테 굉장히 자기의 어떤 이번에 북러 회담에 대해서 의미를 좀 외부에 알리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노동신문은 이제 북한 주민들이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북한하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렇게 또 돈독해진다라는 거를 북한 당국이 굉장히 선전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가 상당히 들어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협정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양국 관계는 소련 붕괴 이후에 친선, 선린, 협조 조약을 통해서 맺어져 있는데 요거는 러시아의 외교 관계로 보면은 다소 이제 낮은 단계의
이제 양국 관계를 규정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맞아요. 우리식으로 따져도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되면 그야말로 수직 격상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한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러시아가 2008년에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보다도 한 단계 높은 거다. 한겨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의무를 명시한 동맹 관계로까지 직행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에 대해서는 북러 관계를 러시아가 구상하는 새로운 다극적 국제 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다.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 안전 구조를 건설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 글에서 주장했는데 이 대목을 모든 신문들이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 관련돼서는 경향신문 1면도 보여주세요. 네. 북러 서방 통제 안 받는 결제 체계 구축. 제목을 이제 경향신문은 딱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이 기사에서도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고 푸틴 대통령이 방북에 맞춰서 직접 북한 주민들에게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서 선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강조한 것은 양국 간 무역 거래를 러시아 루블화 기반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는 2014년에 이미 무역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루블화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러 간의 교역 규모 자체가 작았고 북한도 달러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이고 이 글에서 푸틴 대통령이 양국 군사협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북한의 최소한의 무기 기술 지원만 하려는 뜻을 나타낸 것이면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냐 경향신문은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관계인가 사실 외교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그럼 동맹의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잠깐 찾아봤어요. 제가 예전에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몽골과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동반자 관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할 때 그 앞에 수식어를 뭐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보통 국가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긴밀한지 이걸 좀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동반자 관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그 위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식으로 등급을 대략 나눈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쉽지 않아요? 아, 쉽게 쉽습니다. 접근 하려. 네.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도 아니면 우호 설린 뭐 무슨 관계 뭐 요 정도 관계에서 이전에 6.25 직후에 그러니까 1960년대에 맺었던 것은 원조 조약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하고 소련이라는 관계가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시 소련이 북한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대등한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2000년에 맺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동반자 관계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면 이번에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니까 한 2단계 정도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동아일보 1면을 보여주십시오. 동아일보 1면 제목이 평양 간 푸틴 북러 준동맹 격상 위험한 밀착. 이 제목에서는 약간 이게 좀 위협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맞아요. 지금 위험한 밀착이라는 그렇죠. 표현도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준동맹이라는 단어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사실 제목에 이 준동맹 밑에 조그맣게 써놨잖아요 지금. 네. 이게 준동맹인 거다. 동아일보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것도 조금만 좀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동맹은 하나밖에 없죠. 한국과밖에 없죠. 미국. 우리나라는 피를 나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동맹은 미국
단 한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볼 때. 그러니까 동아가 저런 제목을 붙였다는 얘기는 미국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 정도 단계까지 거의 갈 정도 수준이 됐어요. 라고 하는 걸 일면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설명하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러시아 외교의 최상위 관계인 전략적 동맹의 바로 밑단계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푸틴 대통령이 아까 노동신문 이 글에서 예. 양국 간의 분리 불가능한 안보 구조 건설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반미 전선을 고리로 해서 북러 관계를 준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사실 정부는 앞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과거에 60년대에 북한과 소련 관련된 조약에 포함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 소련 붕괴 이후에 폐기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부활하는 거냐에 대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수 전문가들은 그렇지 이런 않을 것이다. 준동맹 수준인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준동맹 수준이면은 그거는 자동 개입이나 이런 단계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략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것에도 이 일반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해 보면 네. 자동 개입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1961년 북소조약에 포함됐다가 1996년 폐기된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 부활과의 관련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이 기사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고, 네. 그리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그동안 이제 러시아에 제공을 해왔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이번에 생긴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기사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네. 이 근거도 정부 고위 소식통의 얘기입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북러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히 지금 경계심을 표하고 있구나. 이 기사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러시아 통화인 루브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에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예.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 유엔 안보리나 이런 데서 대북, 대러시아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엔 안보리나 이런 데서 대북 또 대러 관련한 제재를 추가로 뭔가를 하거나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하고 공동 대응하는 모양새. 그러니까 뭔가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면 러시아가 이전에는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이제 톤을 맞춰서 그렇죠. 제재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 차원에는 대북 제재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미사일 발사 그렇죠. 못하게, 탄도 미사일 발사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는 북러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대북 제재나 이런 게 나올 때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뭐 손을 들어주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다. 이 기사를 보면은 그런 것 같고요. 네. 다만 군사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의 가능성은 다른 언론들도 이제 쭉 보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관련돼서는 조선일보도 그렇고 지금 다른 언론들도 그렇고 그렇게까지는 이거는 아니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고 있다. 이 대목이 반복해서 나와요. 조선일보의 경우에도 예. 러시아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사실상 아르메니아가 유일한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고 한 거는 국제사회의 군사 동맹 수준까지 가지는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 조선일보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등장하는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복원되면 당장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보내야 되고 러시아는 김정은이 한국이나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 또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계로 가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빼놨는데 푸틴 기고문이 노동신문에 실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란히 실린 게 북한의 환영사설이었다 그래요. 그 환영사설에도 관련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도 해설해 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북러 관계를 가깝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고립되는 건데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고 러시아하고 밀착하면서 군사적인 협력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ICBM 종말 단계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어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건 말고 경제 제재를 뚫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북러 경제 협력을 좀 더 강화한다. 이런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그 환영 사설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요. 그러니까 환영 사설에서 러시아라고 부르대요. 북한에서는. 북한은 그렇게 러시아라고 하죠.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특수 군사 작전은 정의의 성전이며 조로 그러니까 북러 인민은 한 전호 전투의 한 참호에 서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기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예.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이 이미 180만 발에 이른다고 우크라이나가 발표했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한 포탄 중에 60% 정확히는 122mm 탄 그리고 152mm 탄을 얘기하는 건데 60%는 자체 생산한 거고 나머지 40%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데 그 40% 중에 90%가 지금 북한산으로 분석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게 60%지만 그러나 그 남은 40% 중에 상당분이 북한 거라는 거는 북한에서 지원된 거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의 북한의 역할이라는 거는 뭐 자동 개입 조항에 의해서 군대를 보내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여기서 또 관심사는 그러면은 이게 자동 개입 조항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첨단 군사 기술도 아니면은 그럼 러시아가 해주는 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뭘 해줄지에 대해서는 좀 강도가 좀 낮은 것 수준에서 예를 들면 로켓 추진체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경제협력과 관련된 옵션들을 제공한다든지 이럴 것 같은데 한국일보는 상당히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았어요. 한국일보 너무 많이 나갔더라. 한국일보 3면 제목을 보면은 북러 관계 퀀텀 점프 뭐 여기까지 좋은데 사실상 북 핵 개발 용인할 수도 러시아가 그럴 수도 있다. 제일 많이 나가신 갔는데 분이 지금 한국일보잖아요. 네, 거의 시속 100km 이상으로 밟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일보는. 너무 양념을 많이 쳤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기사에 보면은 재밌는 대목이 러시아의 전통적 대외 관계가 밀착도에 따라서 선리누호 관계 이게 1단계, 2단계가 상호 신뢰하는 협력 관계, 3단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 4단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5단계가 이제 전략적 동맹인데, 그러니까 선리누호 관계에서 3단계 상승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게 퀀텀 점프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네,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전 다른 신문하고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 재밌는 대목이 근데 러시아는 또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형용사를 또 붙인다는 거예요. 네. 중국하고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베트남하고는 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거는 북한하고 비슷한 거고, 인도는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 똑같아. 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또 어떤 미사일을 부셔줄 거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 군사 관련돼서 어떤 걸 인정해 줄 거냐인데 푸틴이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한국일보가.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서 설명드린 다른 언론 보도의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보면 다만 이 대목은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 아르메니아와 1997년에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이 있는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네. 2022년에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했는데 맞아요. 네. 개입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군사 안보 협력체 집단 안보 조약 기구를 탈퇴합니다. 이렇게 엄포를 하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이지만 이 조약은 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호 방위 조약 자체는 또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국일보가 북핵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다라고 썼지만 또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되더라도 그것에 따른 또 그 격에 맞는 어떤 군사적인 합의라든가 주고받는 내용들이 반드시 따라붙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전이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하루에도 뭐 수천 발씩 지금 재래식 포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생산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러시아가 그동안에 러시아 한 개 국가하고 지금 서방 세계 전체랑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하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군수 산업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북한에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럼 무기를 지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뭐 일종의 협력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이렇게 단계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쯤 가야 우리 동맹이 이렇게 뭐 동맹이라고 표현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힘들 때 우리는 무기 지원할 수 있어. 이렇게 알리바이를 사후에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일보 오면 보여주세요. 같은 날 서울에서는 한중 회동을 했는데 이 맥락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시진핑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다.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안보 대화를 지난번에 한중일 만남을 통해서 외교 안보 대화를 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한중 간에. 네. 그게 이제 열렸는데 이게 열리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는 열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랄까 어떤 중요한 뉴스거리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을 테지만 이 회의가 평양의 북러 정상회담과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중앙일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푸틴의 방북 시기를 미리 파악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한국하고 만나는 날짜를 굳이 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북한은 러시아랑 만나는 시기에 한국은 중국이랑 만나는 모양새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자체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북중러대 한미일 구도를 중국이 일부러 흐트리려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지나친 밀착에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이 가령 러시아로부터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의 부활을 원한다면 그건 중국이 좌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또 혹시라도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든 뭐 합법적으로든 어쨌든 핵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안보와 관련돼서 밀착하게 되면은 동북아 유일의 합법적 핵 보유국인 중국의 지위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어떤 밀착 관계가 중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봐도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매체인 차이신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걱정스럽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게 중국의 경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 신문들은 중국 당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보도에서도 민영 매체가 지금 우려를 표명을 했지만 결국은 중국 당국의 속내가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중앙일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핵 문제까지 나가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중국은 그동안에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핵을 만약에 보유하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사실상 인정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핵 개발하려고 덤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중국 턱 밑에다 핵을 갖다 놓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북한이 중국을 공격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관계가. 그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한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일본이 갖는 핵은 중국한테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미국은 중국한테 쏘려면 ICBM으로 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중국에다가 핵을 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그동안의 중국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밝혀왔던 거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 개선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중국이 적지 않게 개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가졌었는데 북한이 중국하고 일정하게 등거리로 쫙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러시아에 너무 확 들러붙는 것 같이 이런 모양을 취하고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하려고 하는 걸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집어넣게 되면 중국 그런 면에 있어서 동북아 질서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한겨레 사면의 경우에는 그런 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조율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 방북 때맞춰 한중 안보대와 중러 미리 조율한 듯 이런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어쨌든 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겹친 이례적 시기에 한국과 외교안보 대화를 한 것을 두고 북러 밀착과 거리를 두려워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는 맞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러 밀착 구도로 북중러 구도가 부각이 되면 이에 대항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더 강화될 것인데, 그러면 그것 자체는 또 중국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거여서 북중러 구도를 크게 반기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상황이고, 오히려 최근에는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 모드로 전환하면서 경제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맞아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19일에서 20일, 오늘부터 20일까지 중국의 경제 중심 지역인 장쑤성의 신창싱 당서기가 방한을 해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면담을 한다고 하고, 또 지난 4월에도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가 한국을 방문하는 등의 이런 일정도 그래서 있는 거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대항해서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협의한 이후에 각각 시차를 두고 한중 외교 안보 대화와 푸틴 대통령 방북을 진행하는 거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제가 알 수는 없는 게 있지만 둘 다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겠죠. 둘 다 해석이 가능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가 네. 동시에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루브라 결제 체제를 이번에 다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제협력 얘기하면서. 근데 루브라로 결제하는 거 그 대부분을 누가 해주고 있어요? 중국이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의 고립을 일정하게 중국이 막아주고 있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까지 받고 있잖아요. 금융 제재까지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그 출구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지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중국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완전히 등 돌리기는 어렵고, 네. 그런 건 양국 관계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조율을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이익에는 약간 문제가 되는데, 계산기를 이 주판화를 튕기지만, 그렇지만 요것과 관련돼서 어쨌든 러시아랑 대화를 잘 해가지고 관리는 하는 모드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가깝다고 해서 중국이 전면적으로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한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기나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거나 그다음에 뭐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우리한테 참아줘. 우리가 좀 그렇죠. 이 정도는 네. 할게. 이건 상호 무기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좀 더 무게를 그렇죠. 실을 만한 네. 분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거는 지금 어쨌든 중국이 어쨌든 우리한테 어쨌든 요 경제적으로는 우호적인 어떤 그렇게 우호적인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조성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잘 이용해야겠는데, 오늘 보니까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일보에 기고를 했어요. 푸틴, 김정은 치명적 거래 반드시 저지해야, 뭐 이런 아주 투쟁적인 제목입니다만은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거시 전략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우리가 동시에 상대할 필요는 없다. 러시아가 잘못할 때는 중국과, 중국이 잘못할 때는 러시아와 협조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현재 중국이 러북 밀착을 달거할 리 없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된다. 한러 관계가 한국의 안보보다 우선할 수 없고, 러시아의 불법 행위가 중국의 영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뭐 푸틴과 김정은 간의 치명적 거래 이행 가능성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심지어 초기에, 윤석열 정권 초기에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외치면서 한미일 만세 이렇게 가는 요 아주 일방적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답은 허용치 않는 외교 노선을 만든 책임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일방통행한 거잖아요. 요런 그 사람조차 지금 국면에서는 요런 목소리를 어쨌든 내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뭔가 풀어야 될 계기입니다.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겨레 사설을 보여주세요. 네. 이 상황이 된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편향 외교 탓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한겨레 신문 사설에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동안 소원했던 북러가 관계를 급속히 강화할 수 있었던 배경엔 한국의 외교 실책이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직후 러시아 외교부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 이후 러시아는 자신의 말대로 한국 대신 북한과 관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중이다. 이건 우리가 앞서서 얘기 안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윤 대통령이 겁박하듯이 얘기를 꺼내니까 러시아는 그래? 그럼 우리 북한 거 무기 받아가지고 써버릴 거야.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북러가 관계 격상을 결단한 이상 이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신중한 대러 외교가 필요하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날 정부는 중국과 차관급 외교 안보 대화를 열었다.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려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를 중심에 놓고 얘기를 다시 풀어가자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에 균형 외교를 버리고 미국이 치우치거나 일본에 치우친 한미일 동맹만 거기에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던 거잖아요. 중국하고 경제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데 중국하고 관계도 멀어지고 러시아는 자극을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지는 이런 모순에 부딪힌 거란 말이에요. 중국하고 경쟁력도 떨어지니까 사실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얼마나 고전을 했어요. 지금 조금 좀 회복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내수까지 하면은 경제는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적인 틀이든 경제적인 틀이든 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관계를 멀리했던 중국과도 좀 더 가깝게 대화 나누고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다시 뭔가 균형 외교 형태로 좀 돌아가 줘야 그래야 우리가 오히려 더 경제적이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좀 더 활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들, 이건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감히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런 노선으로 가야 북한도 북한의 변화나 이런 것들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시간을 우리 김민환 평론가가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북한하고 당장 막 군사 충돌이 있을 것 같이 막 긴장감이 높아졌잖아요. 대북 확성기 틀려고 그러다 2시간 틀고 그다음에 안 틀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가는 거 그 사이에 뭔가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도 아마 우려했을 거라고 보지만 오히려 북한은 거꾸로 말하면 북한도 뭔가 국지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푸틴 방북 때문에 못한 측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대러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면 북한이 독자 행동을 하면서 국지 도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막아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동북아 정세나 외교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모처럼 틈이 생겼으니까 네. 잘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 파업 얘기인데 어제 의협이 예고한 이제 하루 이제 의사 파업, 그러니까 집단 유지를 하겠다고 예고한 날이었는데 의협 입장에서는 성과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한겨레 일면 보여주세요. 네. 동네 의원 의협 집단 유진 참여율 14.9% 그쳐. 근데 이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14.9%여도 위협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어제도 김성환 평론가님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가야 돼. 오늘 가는 거예요? 오늘 가는 거. 어제 가는 게 아니고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병원 하냐고 막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다른 병원. 그러니까 병원을 한두 군데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오실 게 아니고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119 불러주세요. 119에 지금 전화를 해서. 아니 어제는 동네 이비인후과, 오늘은 빅5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합니까? 다행히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아무튼 집단 유질 참여율이 14.9%였다.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은 일부 의원들이 이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 유짐에 동참하면서 상당수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의협의 애초 예고와 달리 전국 모든 지역에서의 휴진율은 14.9%에 그쳤다라는 거고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가 집계를 낸 겁니다. 그렇죠. 휴진 여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게 14.9%였다. 오전, 오후 휴진 여부를 조사하고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지자체 공무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휴진 사실을 체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개시 명령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었는데 휴진율 30%에 미치는 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동네 장사를 하는 개원이들이 휴진하기 어려웠다 이런 해석도 나온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네 의원 휴진한 의원 명단이 막 돌고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불매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도 아마 동네 의원 차원에서 부담스러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의협에서는 휴진율이 50%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10%든 20%든 뭐 50%든 피해 정도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꼭 필요한 환자가 가려고 할 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당장 국민들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김성환 평론가님도 전화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꼼수를 써가지고 요 휴진율을 이제 사실 부풀리려고 하거나 또는 이제 잘 안 보이려고 하려고 하거나 네. 대양신문 4면 보여주세요. 동네 병원 휴진 적었지만 반나절 진료 꼼수에 시민들만 골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신문 보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그러니까 확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성동구 등의 동네 병원 53곳 중 38곳은 평소와 같이 정상 진료를 하더랍니다. 근데 백내장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찾는다는 한 환자는 긴가민가하면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이 열어서 다행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휴진 병원 가운데 다수는 오후에만 휴진을 했다고 합니다. 휴진 병원 15곳 가운데 3곳은 전일 휴진을, 나머지 12곳은 오후 휴진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진 사유도 제각각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부는 의료 파업 때문에 휴진한다고 했지만 대다수는 학회 일정, 병원 대청소, 원장 개인 일정, 여름휴가, 내부 단수 공사, 에어컨 청소 등을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시민들은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게 병원이 오전에는 한다고 했으니까 오후에 가야겠다. 오후에 갔는데 갑자기 휴진을 해서 병원 문 앞에 선 시민들에게서 불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그런 목소리들을 이 기사가 싣고 있고요. 네. 이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휴진병원 리스트를 만들고 불매운동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상황도 됐다.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꼼수까지 썼지만 휴진율이 저쪽 했던 거는 어쨌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9%로 파악을 했다는 거는 우려했던 30% 선을 넘지 못했다는 거는 개인 병원들이 그래도 많이 휴진에 참여하진 않았다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랬을까? 네.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 중앙일보 3면을 보여주십시오. 중앙일보는 그래서 의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휴진 안 했냐고. 예. 휴진 불참 의사들, 의대 증원 이미 끝나. 매달 적자 힘겨워. 네, 힘겹다. 저 기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부산의 한 개원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집단 휴진을 하려면 의대 증원 논란이 달아오르는 3, 4월에 했어야 효과를 극대화했을 텐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한다니 참여할 필요를 못 느꼈다. 의사협회나 의대 교수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주장하는데 이미 끝난 마당에 뭘 어쩌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의협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노원구의 한 의사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집단 휴진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참여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화난다고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다. 나갈 때가 됐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집단 휴진에 동참할 때가 됐다고 판단되면 그렇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서울 구별로 구단위 의사 모임을 하고 시단위로도 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결정력을 다져야 하는데 지금식으로는 안 된다. 대여를 잘 갖추지 않고 싸우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이러면서 의협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의 한 원장은 지난 2월부터 매달 적자가 쌓인다. 보험 해지 등으로 겨우 버티는데 하루 쉬면 손실을 메울 방법이 없다. 게다가 임금 병의원이 문을 여는데 우리만 문을 닫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소병원 의사는 더 싸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50대의 한 월급쟁이 의사 국민이 보기에는 밥그릇 지키기처럼 비칠 거여서 휴진 참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사인 내가 봐도 밥그릇 문제로 보인다. 국민 눈에는 어떻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협에 전략가가 없다. 이렇게 고함을 쳐서 뭘 얻으려는지 모르겠다. 국민과 더 멀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이 중앙일보 취재에 응한 의사들은 의협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싸우더라도 좀 제대로 잘 싸웠으면 좋겠어. 그렇죠. 뭐 이런 생각하는 의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내년 의대 정원까지 다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휴진할 거야라고 해서 답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싸울 거냐? 국민 여론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의협은 27일 날 또 무기한 파업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동아일보 사면을 보여주세요. 네, 동아일보 사면에 거리 나선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환자들 의사 밖으로 싸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8일 날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네. 33도의 더위였습니다, 낮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의사,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쳤는데 시위 행렬이 여의도공원 11번 출구부터 LG 트윈타워까지 400m가량 5개 차로를 채웠다. 참여 인원이 경찰 추산 1만 2천 명이었고 주최 측 추산은 4만 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자리에서 2시간가량 집회를 하면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라고 임현택 의협회장이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 의료 패키지,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 의료 패키지 중단, 전공의 의대생 탄압 중단 등인데 정부는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하더라도 동참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의협이 무기한 우리는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조선일보 이면을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이면에 네. 윤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불가피. 네. 이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긴 한데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또 의료계를 향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의협 해산을 언급하는 등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좀 한층 높이고 있는데 의협을 해산시켜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병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의협의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다.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툭 꺼내놓고 난 다음에 그래 반대하면 그냥 확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여전히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정부는 이날 오전 개원이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 발령했고 동네 병원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로 보고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고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안 되죠. 근데 소셜미디어에다가 우리 진료 거부합시다. 의사가 이렇게 쓰면은 수사를 의뢰한다.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을 날려도 단속할 수 없다고 하는 정부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의협에 대해서 의사들의 반응도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는 않고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실질적으로 의협이 우리 집단 유진합시다, 파업합시다 이랬는데 동참하는 비율도 낮은 상황이면 그럼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부 입장에서는 어르고 달래고 뭐 이럴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봐봐, 잘 안 되잖아. 잘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 피워? 자, 얘기를 잘 해봅시다.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상대가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좋아. 이제 우리 완전히 한방 과거 우리 민주화 뭐 운동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뻑하면 이렇게 엎어놓고 가가지고 때려잡았거든. 맨날 검거하고. 그럴 때 경찰이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짭짤한 비아냥을 들었어요. 그리고 공권력이 비조롱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 힘 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맨날 두드려 잡으면은 그 누가 국민들이 그 힘을 인정하겠어? 그 두드려 잡는 것도 뭐 정말 결정적일 때 한두 번이어야지. 그렇지. 뭐 나오기만 하면 막 때리려고만 하니까. 동아일보의
칼럼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칼럼 보여주세요. 네, 30명 칼럼 비윤리적 의사파업 정부는 책임 없나 이진영 논설위원이 썼는데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의사파업은. 그런데 정부는 책임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이 칼럼을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은 파업하는 의사를 형법, 의료법, 공정거래법으로 처벌을 하는데 대부분 나라에선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인정을 합니다. 지난 100년간 70개국에서 300건 넘는 의사파업이 있었는데 세계의사회는 세계 곳곳에서 의사파업이 빈발하자 2012년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허용하자는 성명을 내고 파업의 명분이 의사들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이든 왜곡된 정책 철회든 환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세계의사회가 주장하는 거는 단체 행동을 할 수는 있는데 전문가로서 윤리적 의무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의 수칙을 정했습니다. 파업에 앞서서 집회, 홍보, 협상, 중재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파업 기간 내내 필수 응급의료를 지속을 해야 된다. 이게 세계의사회가 집단행동 하더라도 이런 수칙은 지켜야 돼라고 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은 지금의 의사파업은 불법 여부를 떠나서 윤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이 논설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의사파업이 의사들 욕하고 끝낼 일은 아니다. 네. 의사파업이 비윤리적이라고 반대하는 학자들도 그 책임은 정부가 함께 져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어서 정부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망가진 의료체계에 대한 정부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정부가 환자를 볼수록 손해보는 구조를 방치한 결과 아니냐. 그리고 의사들이 미용의료를 쏠리고 환자들은 빅5 병원으로 쏠리면서 필수의료나 지방의료가 다 죽는다. 이런 소리가 커진 거에 대해서 근본적 수술을 하지 않고 의대 증원이라는 대증요법으로만 막으려고 한 게 이 사달이 나는 어떤 원인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사 수가 늘어나서 밥그릇이 작아지는 것도 싫겠지만 또 의료비 급증이라든가 의료질 하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반발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의정 간 협의도 기본적인 근거 자료도 없이 대폭 증원을 강행을 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 아니냐라는 거고요. 정부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 증언을 밀어붙였다라고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의약분업 파업도 사실 환자들이 병원과 약국 두 곳을 모두 도느라 돈 쓰고 불편을 겪는 것으로 끝났고 당시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대 정원을 줄였는데 그 피해를 지금의 의대 증원 분란으로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때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생업에 바쁘고 전문의료 정책이 어려운 국민을 대신해서 의정 갈등을 중재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책임은 국회에도 있고 의사든 정부든 국회든 미래 환자가 입을 피해를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 의협 관계자나 의사들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로? 국민의힘은 얼른 국회로 들어가야 되겠네. 좀 국회로 가서 정부는 지금 뭐 어떻게 이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혼낸다고만 하니까 대통령이 뭐 저렇게 나서서 혼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저 대화하시죠. 그렇게 대화하시죠 얘기했다가 멍멍멍 소리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혼나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혼납니다. 네. 혼나니까 결국은 또 정부가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면 국회라도 뭐 나서야지 어떡합니까? 좀 뭔가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아일보 이진영 논설위원은 다른 파업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시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파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건 자격 없다고 막 보수 언론이 얼마나 두루다 깠어요. 의사들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품위 있게 하는데 또 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네. 그래 품위 있는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어떻게 표현해야 돼? 두들겨 팼다 이렇게 하시죠. 깠다나 두들겨 팼다나 거기지. 네. 그 아무튼 이렇게 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뭐 의사든 노조든 다 때려잡는데 아무튼 혈안이 된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은 느낌인데 따스한 누구에만 가면 따스합니까? 자기가 한 건 아니라 그래요. 자기가 한 건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배우자에 대해서만 따스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따스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한겨레 이면 보여주세요. 온 관심은 뭐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전해드린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걸 하다가 조사를 한 건지 만 건지 안 한 건지 한 건지 3분만 조사한 다음에 끝내버렸잖아요. 종결해버렸잖아요. 조사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권익위는 야 다 사퇴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실제로 한 명이 지금 사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 있다고 얘기한 사람만 사퇴하면 어떡해. 그게 문제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들이 사퇴를 해야지. 그렇죠. 근데 지금 권익위 최정목 비상임위원이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한겨레에 입장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최근 국민권익위 전원위에서 의결한 공직자와 배우자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의 종결 처리에 책임지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부소장으로 2021년 10월 비상임 권익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3년 가까이 활동을 이어왔고요. 현직 권익위원이 특정 사건 처분 결과에 책임을 느껴 사퇴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최 의원은 국민권익위 최정목 위원 사퇴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결과는 그간 알게 모르게 제가 부족하게 활동해왔던 결과의 누적분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 의원은 본 안건의 표결 결과를 12대 3으로 예상했으나 그때 이제 종결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8대 7로 근소했다. 이는 위원회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올해 방심위 등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자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또 제가 나가면 한 표가 부족해지지만 오히려 2표, 3표가 더 발휘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면서 우회적으로 권익위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변화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악착같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생각해.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좋아하잖아. 사퇴하면 아유 좀 눈에까지 빠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끼리 더 잘 해먹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사람들 천면피거든 얼굴이. 그렇죠. 근데 천면피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분의 고뇌를 약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거는 들어요. 이해가 돼요. 네? 충분히 이 자리를 이해가 되지. 지키고 있어 봐야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내가 아슬아슬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걸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러면 자리를 지키겠는데 이거 뭐 완전히 벽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악을 써야 돼.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지만 네. 권익위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바깥에서 계속 알려줘야 돼. 그렇죠. 네. 지들끼리 뚝딱하고 말아버리거든. 그래서 그러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상당한 갈등과 고심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건 느껴져요. 이 주장에. 네.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겨레 구면 기사 보여주세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는 더욱더 불리한 지경에 지금 몰리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검찰 부탁받아 매도자재는 방조, 주가 방어용 매수 연루된 김건희는 제목이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렵습니다. 내용도 얘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사실은. 네. 지난번에 그 전주 있잖아요. 전주에 대해서 그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찰이 했고 재판부가 변경 허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장은 주가 조작은 이 전주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의 공범 관계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별로 처벌 대상이 아니야. 이런 주장을 그동안 해왔던 건데 여권에서 계속 네. 얘기를 했었지. 해왔던 건데 그 주가 조작의 공범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방조한 걸로 해봅시다. 검찰이 이 재판에서 이 전주라고 하는 손모 씨에 대해서 혐의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예비 혐의로 넣어놨던 주가 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서 그럼 공소장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전주보다 더 큰 전주인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검찰이 요렇게 공소장을 변경을 했을 때 논리가 뭐였냐에 대해서 한겨레가 그걸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건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입수를 해서 보니 네. 검찰이 그랬더니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매수 주문 등 이상 매매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 시기에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김모 씨 주포의 매도 통제 요청을 수락하였다. 본건 시세 조정 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 방어를 위한 주식 매수 보유 행위는 김 여사 명의의 주식회사 계좌에서도 발견이 되잖아요. 그 2차 시기 주포라고 하는 그 일종의 주가 조작범이죠.
그러니까 그걸 주포라고 그 김민하 평가 알죠? 주식 투자 안 할 것 같아서 모를까 봐 물어봤어. 주식 투자는 안 하는데 뉴스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포가 네. 뭔지는 알지. 그래서 주포 김 씨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주포는 돼본 적이 없고 과거에 주폭은 제가 돼본 적이 있습니다. 주포 예, 주폭이 돼가지고 술 제가. 먹으면 개가 되는 건 아닌지. 저희 그 제가 나온 대학의 심리학과에 네. 학번별로 네.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 대신에 성 대신에 개를 붙였거든요. 제가 개미나였습니다. 맞아. 개미나. 그랬구나. 지금 근데 통풍 때문에 술도 못 마시고 술 끊었습니다. 네. 술 못 마시고 어떡하냐. 네,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먹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 주포 김 씨가 2012년 7월 권오수 전 회장에게 혹시 주변에 물 타실 분이 있으면 방어라도 해라. 그러니까 더 주식을 좀 사달라 이런 내용을 한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김 씨가 문자를 보낸 게 아침 8시 23분이었는데 49분 뒤인 그날 9시 12분께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 주식 1,500주가 매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 거래에 대해 주가 조작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주포 김 씨에게 권 전 회장이 증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나라고 물었고 김 씨는 문자를 보냈으니까 샀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공소장에서 손 씨가 받은 혐의와 유사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다 읽어드려야 되나? 근데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주 중에 활용된 사실은 1심 재판에서도 인정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에도 적용한다 그러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검찰도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 타달라고 주가 방어해달라고 떨어지지 않게 좀 이 가격에 사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49분 뒤에 김 여사 계좌에서 1,500주가 매수가 됐다며. 그렇죠.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이것도 방조다. 그래서 요 재판에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불리해 줄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든가 뭘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은. 그건 2심 결과 보고. 네.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뭐 들어 넣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는 1심에 이화영 전 지사가 하여튼 뭐 유죄 났다고 따박하고 가가지고 그냥 막 득달같이 들어넣어가지고 기소를 하더만.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한 번씩 대통령한테 혼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요 말씀 드리고. 또 황당한 일이 있죠. 그렇죠. 이 한겨레 구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한겨레 구면 이 방금 기사 오른쪽을 보면 이제부터는 한겨레 기사를 쭉 볼 건데 여론조작 배후 찾는다던 검찰 신앙림 영장에는 언급조차 없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뒤에서 배후 조정했다고 글쎄 난리를 쳤던 사건이잖아요. 이른바 김만배 뭐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그 김만배하고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회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을 한겨레가 또 입수를 한 모양이에요. 봤더니 그 영장 청구서에 구체적 배후 세력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동안에 배후 세력이라고 그쌩 난리를 친 건 뭐야? 그러니까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이 여러 언론사가 이 문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부실사 의혹을 보도한 경위에 대해 수사하면서 배후 세력의 치밀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최모 씨,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출신 차아무개 변호사 등등을 소환했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니 그리고 저 기사 쓴 기자들 다 압수수색하고 쌩 난리를 쳤잖아요.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배후가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쯤이면은 그렇게 탈탈 털었으면은 뭐가 이 기사가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왜 썼을까? 민주당이 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어떤 것들을 막 해가지고 김만배 등으로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원천은 민주당이 중간에 뭐 해가지고 민주당의 의도에 맞춰가지고 이런 기사를 냈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있으면은 지금쯤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게 얘기가 들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찾겠다고 수사를 했으니까 명예훼손 사건인데 누가 언론사 기자들 다 압수수색하고 더군다나 제1야당 사람들 저렇게 다 압수수색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 100여 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인데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를 계획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아니고 아직도 김만배가 계획한 걸로 돼 있다 수사가. 그러면은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경찰한테 가 있던 거예요.
그걸 검찰이 끌고 와가지고 그렇죠. 이거 국기문란이 어쩌니 헛소리를 해대면서 막 저도 명예훼손 재판도 가고 다 해봤다 했죠. 검찰 경찰 조사도 다 받아봤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 명예훼손은 사인간에 하잖아요. 물론 형법도 있기는 하지만 사인간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고 이생 오바지를 한 거야. 배후 세력이 있다고 선거 기간에. 그리고 대선 후보의 검증 보도가 어떻게 명예훼손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다 잊어버릴 때쯤 되니까는 지금 구속영장 이렇게 딱 쳐가지고 뭘 9개월 노리는 만에 거냐. 쓱 하고 구속영장 청. 내가 볼 땐 기각이야 둘 다. 심지어 이게 무슨 사건이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있으면 또 몰라요. 새롭게 뭔가 규명된 게 있어가지고 이러는 건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다. 여전히 김만배가 배우다. 규명된 것도 없는 사이에 또 사설 하명 수사자이나 윤 대통령 명예 수사 이 수사가 또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사설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영장에 별건 혐의를 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판사에게 줘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 할 때 쓰는 검찰의 구태다. 특히 윗선의 지시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하명 수사에 많이 쓰던 수법이다.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몰아 수사할 때부터 하명 수사라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이를 자인하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 위원장과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배임 수증제,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및 공갈 등 총 5개인데 이 가운데 공갈 혐의는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이 쓴 저서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라는 거죠.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전혀 무관하고 대장동 사건 수사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걸 갖다 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통령 심기경호처라는 그 비아냥을 검찰이 듣는 게 아니냐. 이걸 왜 넣느냐. 네. 명예훼손과 배임수의 혐의가 인정이 안 되더라도 공갈 혐의로라도 영장이 발부되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한겨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갈 혐의는 정기현 이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수백만 원인가를 내고 이 책을 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마세요. 절대 뭐 주거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랬는데 했는데. 그런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이 어긴 것에 대해서 신학님 전 위원장이 당신 그 약속 어겼단 말이야. 내가 이거 다 주변에 얘기할 거야. 당신 그 약속 어겼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내가 다 보고할 5천만 거야. 원을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추가로 이제 주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공갈이다. 근데 지금 들으셨지만은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는. 그 놈이 나쁜 놈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판사한테 구속영장을 갖고 가서 공갈 혐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앞에 거는 다 이게 구속이 안 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누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구속해? 근데 공갈이 있네. 이건 구속 사유가 될 수도 해가지고 만약 구속이 꼬린이 됐다. 그러면은 세상에다가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역시 이 죄질이 안 좋은 분들이어서 구속이 역시 됐군요. 명예훼손으로 구속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악질이다 이런 거고 한겨레 6면을 보여주십시오. 네, 계속 하여튼 피해갈 수 없어요. 계속 박진희, 임성근 등 4명 혐의 빼라 국방부 조사본부 압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남이 뭐 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무슨 뭐 검찰을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오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밝혀야 될 때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네.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박진희 전 군사부 장관이 누군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지난해 최상병 손짓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전 보좌관은 최상병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20차례 통화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한 라인으로 지목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그 사이에 놓여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겨레가 공수처를 취재한 결과 공수처가 최근 조사본부 관계자들로부터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가 최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초기부터 혐의자 4명을 빼라는 압박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박 전 보좌관이 빼라고 압박한 4명의 혐의장에는 임 전 사단장과
박모 전 해병대 7여단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9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최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아왔는데 조사본부는 재검토 과정에서 이거 우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8명 가운데 중위와 상사를 제외한 6명을 혐의자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한테 안 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 전 부장관이 여러 차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게도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조사본부는 4명에 대해서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딱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얘기는 이종섭 장관이 압박하라고 시켰던가 아니면 국가안보실에서 이 박지리 보좌관한테 저 빨리 얘기해가지고 압박해 혐의자 빼라 그래 이렇게 시켰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상을 밝혀야 된다. 계속 이렇게 숨길 수가 없다. 계속 이렇게 줄줄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진상을 밝히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향신문 오면 보여주세요. 와 이거 재밌더라 이 기사. 카르텔이 동해 검증 석유공사 책임자 논문 공저자들이 자문. 네, 우리 아브레오 박사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액트지오의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탐사 자료 분석 결과를 검증한 국내 자문단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해외 자문단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네. 그 석유공사의 동해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뭐지? 요즘 뭐 커피 뭐 배우러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하고 논문 공저자였던 거야. 아니면 자기가 스승이라고 하는 대학 스승이라고 하는 해외 미국에서 배웠던 그 사람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을 전부 해외 자문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크로스체킹했다고 하는데 국내 자문단하고도 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국내 자문단이 누군지가 공개가 된 거예요, 이번에. 이 국내 자문단에는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모 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모 씨 등 3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곽원준 석유공사 수석위원하고 2014년에 논문을 공저했답니다. 그리고 이 곽원준 석유공사 수석위원은 아브레오 고문이 기자회견할 때도 참석한 사업의 핵심 관계자고 그다음에 액트지오 선정 배경이 된 지명경쟁 입찰의 지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산업부가 김원희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보면은 지명경쟁 입찰 지시자도 곽원준 수석위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곽원준 수석위원이 지금 산업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태스크포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한 이후에 급조한 조직인데 여기도 가 있는 거다. 그래서 과정마다 액트지오가 선정이 되고 그 액트지오가 선정되고 나서 낸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요 사업을 추진하는 요 일관된 과정에 다 요 분이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자문한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아브레오 박사 관계자들도 그렇고 다 석유공사의 이런 핵심적인 인물들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인물들인 거다. 짬짬이를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어. 아브레오 고문과 해외 검증단 교수가 공동 연구로 엮이고 해당 교수가 석유공사의 또 다른 담당자와 사제관계인데다 곽위원과 국내 검증단도 공동 연구자로 묶이면서 검증단 구성의 공정성 의혹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이거를 밝혀야 된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런 의문이 들고 박끼리끼리 나눠 먹으려고 한 거야? 뭐야?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중앙일보 18면 보여주세요. 이게 무리수가 많은 게 대왕고래 해외기업 참여 때는 현행법상 채굴량 80% 내줘야 지금 인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행법대로 하면은 해외기업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광국 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익이 날 경우엔 지금 우리 법대로 하면은 88%는 해외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2%만 먹고서는 야, 이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200조 원에 220조밖에 못 먹는다는 거야? 그거 이제 합판에도? 거기서 이제 일단 이익이 나면 이제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왜냐면 2,200조도 근거가 아무튼 없지만 아무튼 이러면은 앞으로 산업부가 법을 바꿔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법을 바꿔주세요. 우리 쪽에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네, 바꿔달라고 할 건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이 법을 바꾼다든지 예산을 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여기에 대해서 할까 말까 한다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씨알 안 먹기도 할 거야 보니까. 네, 해야 되겠다. 네. 하겠다는 기세잖아요.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냥 무조건 네. 야당은 정쟁만 일삼는 그 사람들이라
네. 우리는 순수하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뭐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니 뭐 대한민국의 네.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없잖아요. 대통령보다 높은 김상환 평론가 우리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만둬 때려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아였습니다. 그 앞에서 PD님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아, 그래요? 얘기를 네. 네. 댓글을 읽어달라. 댓글 좀 읽어주세요. 우리 처음으로 댓글 읽어드리는 네, 거예요. 댓글 읽어주세요 빨리. 네. 모모모님 댓글을 주셨는데요. 아침마다 두 분이 상세히 알려주시는 데일리 시사 요약 많은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계속 주세요. 네. 읽어드리게. 댓글 읽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네, 시간이 없어. 네, 만들어서라도 읽어드리겠다. 인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까지 시사평론가 김민아였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네. 1분 넘겼다고 누가 때려요? 그럴지도 몰라서 지금 분위기가. 네. 네. 우리 그러면은 서로 진행할 때 얼마나 빨리 끝내는지 경쟁할까? 네, 그건 모르겠고 네,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네. 앞으로 구독자님들 댓글도 좀 더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스콕스 많이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네. 더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커뮤니티 같은데 많이 글 좀 올려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셔서 동접자를 좀 늘려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사평론가 김민아였고요. 전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